구국의 영웅이 바라보던 승전의 바다가 여기입니다. 그 바다가 기억하는 함성이 들리시나요?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온 바다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가장 닮은 자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우리 바다에서 찾은 공동체, 그리고 삶. 불멸의 불꽃을 닮아 진취적인 고장, 경상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경상남도 통영으로 갑니다. 통영이 삼도 수군 통제영을 줄인 이름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영,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삼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기관의 이름이죠. 통제영의 심장인 세병관에는 조선을 지켜내겠다는 충무공 이순신의 담대한 기상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통영 지명을 알려고 그러면은 431년 전 일어난 임진난 7년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93년 7월에 이런 요지의 장계를 선조 임금에게 올립니다. 전라 좌수사로 있는 제후의 본영인 여수가 너무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부산의 적을 막아내기 또는 공격하기에 너무 멉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한산도에 전진기지를 마련코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세병관에 올라보면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만약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졌다면 조선의 명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던 위기의 조선을 구한 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만나러 한산도로 갑니다. 여기는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인데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장군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한산만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재승당 북서쪽에 자리한 수루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날은 차고 온 국민이 다 좋아하지만 꼭 여기서 막히죠. 끝까지 외우신 분도 있네요. 단 한 번의 승은 전세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통제사직을 수락한 이순신 장군은 어떤 각오로 해전에 임했을까요? 제2대 통제사를 맡은 원균 7천량 해전에서 공께서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늘의 화가 아직도 멈추지 않아서 오늘의 화를 자초하게 됐는데 이것은 나의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대의 직함을 갈고 백의종군 시킨 결과로 오늘의 화를 자초했다.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상하 언제 상하 언제 다시 통제사직을 맡아서 나라를 구해주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이루어지 맡아요. 12척분이 가지고 없으니까 선조임금이 미안해요. 그래서 육군의 편입하라고 그럽니다. 금신전선 상류 12 출사력 거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함선이 남아 있습니다. 신이 죽기로 막아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한 결정적 계기가 된 전투 한산대첩. 장군이 이끈 이 전투를 통해 사실상 전략이 완전히 봉쇄된 일본은 결국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로 한산도를 택한 장군의 해안이 놀랍기만 한데요. 최초의 통제형이 설치된 구국의 섬 한산도. 430년 전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수군의 함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영웅이 온몸으로 외친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선이 승기를 잡은 결정적인 전투가 된 한산대첩. 그 위대함은 지략에 있습니다. 장군은 열세의 병력과 배를 가지고도 어떻게 적군을 무찌를 방법을 찾아낸 것일까요? 하객진 전술과 유인책으로 적의 선멸을 가져온 완벽한 지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섬에 사는 미륵도에 사는 목자 김천손이가 멀리서 우리 함대를 바라보고 어디서 저 꼭대기에서 쫓아 내려와래기를 오늘 낮 2시 갯내량에 외적선 70여 척 정박했습니다 라는 정보를 받고 갯내량은 물목이 좋고 암초 많고 그래서 전쟁할 수 없다. 판옥선 못 움직인다. 그래서 넓은 한산도로 유인해 내어가지고 하객진을 펼쳐서 적을 일시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날이 7월 8일이에요. 음력. 예, 저기가 미륵산이 그 김천손이가 올라가서 피나 내가지고 있다가 저 함대는 여기 있고 우리 함대는 저쪽에서 오죠. 조선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단 한 번의 승으로 전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공의 숨결. 통영에서는 매년 여름 한산 대첩이 있던 날을 기점으로 큰 축제가 열립니다. 400여 년 전 한산 대첩을 재현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재현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견내량에 정박해 있는 적선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조선의 수군들이여, 오늘의 이 회전에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유인선이 유인을 한다고. 당시 일본은 우리 수군의 규모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죠. 외선을 깨어내는데 성공한 유인선이 보입니다. 물론 재현이지만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네, 견제량에서 유인선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산도 앞바다가 바로 한산 대첩의 승전지입니다. 견내량에서 작정하고 적을 유인해온 장군의 지략이 정확히 적중했던 그 바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과 싸울 의욕이 완전히 꺾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후 해전 금지령까지 내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승전의 바다는 그저 말없이 고요합니다.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승전의 바다에서 통영 사람들은 삶을 이어갑니다. 삼도 수군의 본부였던 통영. 이곳은 멸치 수협의 본소가 있는 명실상부한 수산업 1번지죠. 이른 아침부터 비릿한 내음이 벌써 풍겨옵니다. 국내 마른 멸치 생산의 60%가량을 담당하는 이곳 위판장에선 매일 아침 층층이 쌓인 멸치 상자를 직접 확인하는데요. 대멸, 중멸, 소멸, 세멸 등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금어기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금어기라서 멸치가 안 나고 7월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금어기를 끝낸 터라 이곳에서도 오랜만에 열리는 멸치 경매라고 하네요.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이 시장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남해 바다에서 건져 올린 풍성한 해산물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곳은 멸치죠. 수심이 얕고 물살이 강한 남해 바다에서 잡힌 이곳 멸치는 탄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까가지고 고추장에 썩은 물도 되고 육수 내도 되고 뭐 파나 까리나 하고 같이 무치도 되고 갈아가지고 말라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 조미로 만들어도 되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거 애기들 이유식 있잖아요. 그런데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견과류 넣고 볶아도 되고. 밥상의 조연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통영에서는 멸치가 주연급이죠. 멸치에 대한 자부심이 통영 못지않은 곳, 경상남도 남해로 건너갑니다. 남해군 창선면과 삼동면 사이에 흐르는 지족해역, 이곳에 죽방염들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참나무와 대나무를 세워서 멸치를 잡는 원시어업 방식 중 하나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온 음식, 멸치 쌈밥. 겨우내 갈무리에 둔 시래기를 같이 조리면 감칠맛이 그만입니다. 그런데 멸치 크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멸치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생선급이네요. 죽방에서 잡히는 멸치가 되게 맛있고 담백하고 비린 안 나고. 그 칼칼한 감칠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재료인 멸치도 중요하지만 국물 맛의 비결은 바로 이 액젓. 미역국도 끓이고 내 일반은 까치찌개 멸치 쌈밥 딱 이걸로 하지. 이 맛있어. 이걸 해야 맛이 어때? 담백하지. 개미가 있고. 개미가 있다. 감칠맛이 있다. 개미가 감칠맛이 있다. 감칠맛이 뛰어난 남해 멸치 쌈밥에 대항할 만한 음식은 통영에도 있습니다. 향긋한 생멸치 무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통영을 대표하는 음식에서는 통영 나물 비빔밥을 꼽습니다. 위에는 해주 비빔밥, 개성 비빔밥, 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 안동 헛제사 비빔밥, 비빔밥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통영만의 비빔밥은 그런 비빔밥이 통영에 와서 일단은 바닷가는 해초가 들어가요. 다른 지역에 구워진 비빔밥 너물들은 재래 음식에 많이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칼을 잘 안 쓴다 이런데 통영은 그렇잖아요. 먹기 편하게 잘게 썰고 그리고 부드럽게 주물르고 그리고 국물을 촉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통영은 어느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진취적으로 먹기 편하게 맛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통영 너물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하나로도 그 지역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바다가 보물인 통영에서 맛보는 해조를 넣은 비빔밥. 이런 게 바로 로컬리즘이겠죠. 통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반 아닙니까? 다리 중간쯤에 또 한 판의 중대를 둘러서 튼튼한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은 통영소반의 마족. 이 마족은 말다리예요. 이 말다리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족 형태로 온 다리. 그런데 죽절. 선비에서 삼킨 죽절. 근대까지 와서는 이렇게 나전칠기. 나전을 입혀요. 나전을 입혀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의 집 같아요. 이게 지붕이고 기둥이고 석가래고 공포고 이렇게 다 아주 아름답게 세단으로 아름답게 해서 아마 우리 한국의 목가구 중에서 가장 정점의 미를 찍은 게 저는 소반이라고 생각해요. 그 튼튼한 소반 위에 수놓은 반짝이는 아름다운 나전. 통영은 예로부터 나전 칠기 공예의 맥이 이어지는 곳이죠. 마침 나전 칠기 전시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모던한데요.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아주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전통 공예는 고루하다는 편견을 깨기에 충분할 만큼이요. 그 중에서 한 작품이 유난히 시선을 끕니다. 통영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바라보는 고향 통영의 섬이겠죠. 이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그 맨 초급반 때 만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부족함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급반 때 3년차 때 만든 건데 이건 제가 이제 어머니를 드리려고 친정 어머니. 지금은 안 계신 친정 어머니를 떠올리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나전 칠기를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 뭐 브로치라든지 어떤 액세서리로 표현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들인데 나전 칠기하면 안방의 커다란 자개장을 떠올리기 일쑤인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쓸모가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자연 소재인 연밥인데 이거는 이제 차를 끓여 마시라고 누가 주셨는데 연밥이 정말 생긴 게 사람이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잘라서 이게 지금 그 연밥은 부서지는 형태거든요. 부서지는 성분인데 이거를 이제 뒤에다가 배를 바르고 오칠을 하니까 굉장히 단단해져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드는 것은 통영에선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에 의해 시작된 통영 12공방의 자연스러운 공예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기반은 이제 삼도수군 통제항으로 인해서 12공방이 만들어진 것도 예술적인 공예적인 어떤 기초가 됐겠지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은 많은 걸 좋은 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서 통영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걸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따라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남강의 수려한 풍광을 품은 진주성에는 조선시대 3대 명루로 꼽혔던 촉성루가 있습니다. 촉성루 아래에 있는 이 바위는 임진왜란 때 농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의암인데요. 바위에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논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진주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촉성루, 흘러가는 남강을 따라 역사를 기억합니다. 진주에서 임진왜란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곳에서도 충무공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게 이제 총통들을 모아놓은 데인데요. 요게 이제 천자총통인데 제일 큰 총통을 천자총통이라 하고요. 두 번째 큰 총통을 지자, 그 다음 큰 거를 현자총통이라 하는데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현황 순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썼던 대표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약을 실어 사용하던 무기인 총통.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뒷받침해 준 것도 거북선과 판옥선에 실었던 이 총통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에게 연달아 피하던 조선군의 운명을 바꾼 거북선, 그리고 거북선을 앞세워 승기를 잡은 이순신 장군. 무과였는데 문과의 능력까지 고루 갖췄던 충무공은 글씨체도 아주 유려하네요. 조선군의 육군이든 수군이든 주력으로 사용했던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활인데, 이 활이라는 게 이제 배우기는 어렵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조총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총보다는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끊임없이 활 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께서 그냥 칼을 들고 공격하라 하면서 그렇게 지휘하신 게 아니라 한 손에 활을 들고 적을 쏘아 죽이면서 지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한 손에 활을 들고 수군을 진두지휘하던 이순신 장군. 그래서 활을 최종병기라고 부르는 모양이죠. 활과 총통은 임난 당시 왜군에 맞서 싸웠던 조선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이제 3대 대첩 중에서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막았던 한산 대첩이 있고, 또 저희 진주 대첩이 이제 곧 이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을 행주에서 막았던 행주 대첩 요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대표적인 전쟁이어서 3대 대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운명의 전투. 수려한 남강을 앞에 둔 천의 요지였던 진주성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수군의 대활약으로 바닷길이 막히자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진주성을 공격한 일본군.
조선군 3,000명은 필사적으로 대항해 3만이나 되는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곽재우 장군도 성 외곽을 지키며 진주성을 사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의 밤이 아름다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큰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던 진주는 소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가 봅니다. 소 힘겨루기 싸움이 그런 예죠. 오늘은 전국전이 벌어지는 날. 가장 힘이 세다는 타이틀은 어떤 소에게 돌아갈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 녀석 이름은 화랑, 백전백승의 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데요. 기선을 제압하려는 팽팽한 승부. 싸움은 역시 기세죠. 드디어 백전백승, 화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네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화랑이 아니죠. 승기를 잡고 무섭게 돌진. 마무리까지 깔끔하네요. 박수 한번 주시고. 화랑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강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진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 시장은 아직 사람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간식거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시장에서는 없는 음식을 찾기가 원래 더 힘들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전통시장이 꽤 인기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육전이 올라간 냉면도 진주를 대표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전주 비빔밥과 양대 산맥을 이뤘던 진주의 육회 비빔밥. 우시장이 있던 곳이니 소고기가 올라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지역의 스토리를 잘 비벼서 현재에 되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로컬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뒷산이 소가 누운 형상을 닮은 울산광역시 북구 우가마을로 갑니다. 동해를 품은 이 아담한 마을에는 갯바위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미역이 많이 나는가 봅니다. 마을 회관부터 찾아가 봤는데요. 아침부터 동네가 떠나갈 듯 떠들썩합니다. 바다가 직장인 우가마을의 해녀분들, 아주 목청도 좋으시네요. 태풍 지나가고 맞이 지나고 잡으면 되겠네. 그렇게 봐라. 9월 한 10일 지나면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
전복 이제 대목에 작업할 그거 언원하는 중인데요. 이제 우리가 바다 물이 조금 때부터 쇠물, 뇌물까지가 제일 좋은 날이 물이 시야가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내리가 이제 쇠물이니까 물 시야가 깨끗하니까 언원해서 내일 날씨 아침에 보고 이제 작업을 하자고 이야기하려고. 마을 앞바다로 같이 나가볼까요? 저기도 미역을 우리가 작업을 하거든. 미역 달거든. 달고 그 밖에 펄 있잖아요. 바위 있는 쪽에. 거기 다 미역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 좋은 돌이에요, 저게. 거기하고 요게 이제 이 앞으로 미역 다 달고 뭐 전북 같은 거는 요 돌 밖으로도 하고 요 가에도 하고. 울산 북구의 해안은 안반이 많아서 해조류가 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연 환경입니다. 마을 해녀들이 채취한 이곳 미역은 육질이 쫄깃쫄깃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한 100년 전에는 제주도에서 이제 배로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하니까 배로 타고 와서 한 3개월씩 이래 작업하고 돈 벌어가 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정착하던가 와서 하는 사람들은 1세대 되고 지금 우리는 이제 한 3세대 정도 되는데 우리 밑으로는 거의 없어요, 이제. 예.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직 여성 다이버인 제주 해녀가 울산 앞바다까지 진출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수심이 얕고 물이 맑은 바다는 해녀가 작업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미역을 캐는 건 해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해녀가 없을 때는 이 할아버지들이 배를 타고 이런 밑에 앉아 수경바리 그거를 이렇게 입에 물고 갈고리를 가지고 할 때 보니까 그래 고래가 새끼를 낳아 미역을 뜯어 먹고 해나니 그 150년 전에는 그래가 이제 그걸 알게 돼가 이 미역이 산모한테 좋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울산의 역사와 문화 유전자는 1만 년 세월을 지켜낸 고래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심장이 바로 고래죠. 아주 오래전부터 고래들이 새끼를 낳고 길렀다는 아늑한 동해바다. 그 바다 건너편으론 역동적인 산업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공업의 거대하고 묵직한 풍광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웅장해지기까지 하는데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산업도시이자 불의 도시 울산의 탄생,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기술 박물관을 찾아서 경남 울주군으로 갑니다. 영남 알프스 시장 내에 있는 한 대장간인데요. 울산을 통틀어 유일하게 남은 곳이죠. (70년째) 한결같이 불앞을 지키는 박병호 대장장이에게도 이 더운 화덕 앞 해머질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제야 연장의 모양새가 잘 갖춰지네요. 지금이 하려는 사람이 없지만 충북 이순신도 조총 개발에 성공한 뒤 대장장이 될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귀한 대상으로 여겼다고 하죠. 그만큼 엄청난 수련이 필요한 일인데요. 처음 내가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물에 냉각을 시켰을 때 그 자체의 온도와 철의 이 강도를 내가 보고 이 철은 이 정도의 강도 같으면 괜찮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다. 너무 무르게 들어갔다. 이런 걸 내가 파악하면서 물에 이제 냉각을 시키는 과정이라 해. 부단히 날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어찌 보면 참 철학적인 과정. 대장장 일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부모님이 이 대장간을 하면은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다. 너무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못 배워도 기술 하나만 가지면은 자기 생활 유지는 할 수 있다는. 병원 가면 간호원들이 주사 놓기 좋다고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 손으로 두드려서 만든 농기구들은 다시 또 누군가를 먹여 살렸을 겁니다. 대장간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지만 기술의 원점인 건 분명하겠죠. 고대 때부터 철을 생산했던 울산, 그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는 아주 오랜 우리의 전통이죠.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흥에 겨워서 부르기도 합니다. 대장간과 음악은 어떨까요? 영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 쇠부리 소리 이야기죠. 이 준비된 선이 모두들 많이 드시고 오늘도 좋은 샘물 많이들 냅시다. 달천 철장.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대규모 철광 유적을 발굴한 곳인데요. 인근 상기슭에는 달천 철장에서 난 토철과 철광석으로 철을 만드는 쇠부리터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쇠를 부릴 때 나는 망치질 소리에서 나온 그 유명한 새마치 장단. 달천 철장은 예전부터 국영철장이었어요. 당시에 국영철장이었기 때문에 철의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암호화했고 금줄을 쳐서 일반들을 출입을 막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이야 사이야 뭐 이렇게 그 일반적인 요용구일 것 같지만, 아이야 사이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면 나자 풀무야자, 넉사자 둘이자, 그 다음에 풀무야자를 써서 네 풀무는 네 명이서 두 계조로 나눠서 교대로 바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불비부자 홍굴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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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매야. 대장간 놀이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울산 쇠부리 소리. 쇠를 부린다는 경상도 방언에서 나온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울산이 왜 산업의 수도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쇠부리 소리의 지역성, 역사성, 전통성, 예술성, 학술성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쇠부리 소리는 문헌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벌써 17세기 이제 이여일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떠돌다가 이 철 비수합류라든가 우리 무기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때 가장 합리적인 인철이 뭐냐? 바로 울산 달천의 토철이라는 것이죠.
쇠부리 작업은 이제 단절되었지만 울산 쇠부리 소리는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울산을 가로질러 동해로 흐르는 태화강으로 갑니다. 평소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태화강 둔치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도시란 장대한 역사와 현대적인 문화가 절묘하게 잘 어우러진 곳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각 동네별로 총 출동이라도 한 것 같죠? 이게 바로 축제의 주인공인 큰 줄입니다. 둘레 2m, 길이만 140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인데요. 이 비녀목으로 양쪽 줄을 연결해서 줄다리기를 할 겁니다. 줄다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한 자리에서 즐겁게 친분이 없는 사람도 줄을 잡으면 누구나 같이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예. 공동 놀이고. 예. 그럼요. 그리고 우리 가족, 이웃집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예. 우리 나라, 우리 국민들이 잘 되라고 이게 기원하는 거거든요. 줄다리기는. 영자 태화강의 큰애기야 물이 깊어 도느냐 울산 흔들러 가리들고.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줄 한번 세게 당겨볼까요? 태화강의 물개기야.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동군 하나 둘 줄에 사용된 집 무게만 5톤. 줄 하나 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짧게 한번 파이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비녀목을 걸어야 하는 상황. 혼자서는 안 되는 일들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집니다.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사이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 커진 것 같네요. 드디어 양쪽 줄이 연결되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기는 양쪽 팀. 치열하게 당기긴 하는데 어째 줄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승기는 이쪽이 잡은 것 같죠?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도시화와 산업화를 피할 수 없다면 딱 이만큼만이라도 좋겠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골목이 있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 굳이 풍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살기 좋은 땅 경상도가 이 편안한 풍경을 영원히 간직해 주길 바라봅니다. Could it be the start of hoping? Maybe now the doors are opening to a place that we've never been, seeing things that we've never seen. So many